안녕하세요. 베이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. 2024년 5월 15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쿠퍼티노, 써니베일, 산타클라라 이쪽 지역에 5월 2일 날 브록 투어하고 그 주에 여기 보면 5월 2일이 지지난주죠. 5월 2일 날 여기 리스팅 되어 있는 집들 그 주에 토일 이렇게 브록 투어 했어요. 하고 보통 2주에 계약이 들어가죠. 뭐 화요일 저녁까지 아니면 수요일, 목요일 이렇게 해서 보통 계약이 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리죠. 한 주만 하고. 근데 어느 정도 속도로 팔리는지 그리고 나온 집에 한 어느 정도 집들이 계약되고 들어가는지 제가 그 주에 다녀온 집들 여기 보면 다 그 주에 나온 브로크2에 나온 집들인데 꽤 많아요. 근데 싱글 패밀리면 여기 보면 뭐 두플렉스, 싱글 패밀리 있죠. 근데 여기 보면 SFR 말고 타운홈이라고 나오는데 타운홈은 제가 주로 안 가요. 뭐 가끔 가긴 하는데 주로 싱글 패밀리홈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타운홈 가죠. 네, 타운홈이나 콘도를 제외하고 제가 한 열 몇 채 정도 이 주에 봤어요. 봤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계약이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. 지난주에 했는 집들은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브록투어에서 계약된 집들을 한번 보는 시간 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지표 발표되는 거 좀 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은 7일 만에 펜딩으로 됐어요. 그리고 나온 게 여기 보면 나오죠. 5월 1일. 5월 1일이면 수요일 날 보통 밤에 MLS에 보통 리스팅을 합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날 밤은 아니고 아마 오후 해야 될 거예요. 오후 듀 타임이 있어요. 2시 정도 뭐 이렇게 오후 안쪽으로 하면 그 다음 날 브로크 투어 하겠다 이렇게 리스팅 잡으면 보통 여기에 등록이 되고 브로크 투어에 에이전트들이 갈 수 있어요. 가면 2일 날 갔기 때문에 주말에 보통 2일부터 집을 볼 수 있어요. 토요일도 볼 수 있고 에이전트하고 같이 가면 그리고 그냥 에이전트 없이 토요일, 일요일 보통 집을 오픈하우스를 하고 이 집을 가죠. 제가 날짜 말씀드리는 이유는 7일 만에 굉장히 단시간 만에 보통 인기가 좋으면 요즘에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토요일, 일요일 보고 6, 7일 날 고민해가지고 7일 오후까지는 오프를 내야지만 이렇게 8일 날 계약이 돼요. 세일 8일 날 계약이 됐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주말이랑 월화는 주말에 보고 생각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얼마 가격을 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죠.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죠. 근데 2주에 나온 집이 제가 여기만 다 찾았는데 11채 정도 되는데 얼마나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금 가는지 클로징 되면 그 가격 알 수 있죠. 지금 요 집은 7일 만에 8일 날 계약이 했고 지금 펜딩 상태로 넘어갔습니다. 이 집도 7일. 에이전트한테 제가 가격도 물어봤어요. 지금 아직 클로징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디스클로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 집도 나온 지 7일이니까 바로 주말에 오픈하우스 하고 월화에 오프 받고 수요일 날 계약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. 그죠? 여기 보면 날짜가 5월 1일 날. 이 집은 4월 26일 아마 브로크2 하는 시간을 놓쳤을 거예요. 놓쳐가지고 보통 이렇게 놓치면 그 다음 주에 오픈하우스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계약이 6일 날 계약이 됐죠. 이건 10일 만에. 그래도 빨리 여기 보면 컨틴전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 집은 펜딩. 여기 보면 이 집도 9일 만에 5월 8일 날 계약됐어요. 29일 4월 말에 나서 주말에 한 주 오픈하우스 하고 계약되었고요. 이 집도 9일 만에 29일 날 4월 29일 날 나와서 날짜 한번 볼까요? 4월 29일이면 월요일이죠. 월요일 하면 2주에 쭉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오픈하우스 4일 날 5일 날 하고 9일 날 8일 날 계약이 됐으면 7일까지 받았겠죠. 그죠? 그리고 이 집도 8일. 이게 제가 다녀온 집들 그 주에 괜찮은 집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다 계약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한 집 빼고는 거의 대부분 계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. 한 몇 집 빼고는. 콘도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싱글 패밀리 홈 중에. 네. 이 집도 펜딩 상태로 29일 날 났는데 이 집은 7일 날, 화요일 날 됐을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7일 날, 화요일 날 됐으니까 6일 날 오프 다 받았겠죠. 그리고 이 집은 6일 만에 이 집은 클로징이 됐어요. 1.298에 나왔는데 1.583 30만 불 가까이 더 팔린 것 같은데
여기 보면 7일날, 1일날 나왔는데 7일날 계약되고 15일날 이건 캐시 바이어죠. 이 정도 짧게 크로징하면 주말 끼고 있으니까 7일날 계약돼서 오늘 크로징 됐네. 오늘 크로징 됐으니까 이렇게 평일날 뭐 사인하고 그 레코딩 되는 기간이 보통 있거든요. 이러면 7일날 계약되고 아마 바로 입금시켜갖고 6일날, 7일날, 9일날, 10일날 중에 크로징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보통 그 레코딩하고 뭐 이런 시간 좀 있으니까 소리 작업하고 주말 동안에 아니면 뭐 월요일날 사인했거나 이러면서 이제 이 융자 안 하고 그냥 캐시로 산 것 같아. 이렇게 빨리 크로징 되면 은행이 이렇게 빨리 일을 할 수 없어요. 그럼 이렇게 캐시 바이어 이건 캐시 바이어 있었고 이것도 크로징 됐고 이 집도 예, 펜딩. 이 집도 8일 만에 1일 날 나와서 뭐 정신없죠. 금방 막 바로바로 계약되죠. 이 집은 16일 됐는데 아직 안 팔렸어요. 이 집은 여러분들 이런 마켓에서 아직 이렇게 16일 정도 다른 집에서 다 팔리는데 얘 혼자 안 팔렸어요. 이거 한번 봅시다. 왜 안 팔렸는지. 이 집은 뭐 안에 이 정도 되는데 깔끔하긴 했어요. 제가 다녀왔는데 문제가 바로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. 뒷마당이 송전탑 이거 고압 전 지나가는 거 바로 집에 있는데 좀 그렇죠. 아무리 한 집 건너 있었으면 뭐 괜찮은데 이런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안 팔린 가격이 좀 낮으면 팔릴 수 있는데 이런 집을 사실 때는 싸게 살 수 있지만 또 팔 때 싸게 팔아야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시면 됩니다. 이 집도 펜딩 8일 만에 25일로 나와서 5월 3일 날 계약됐죠. 그죠? 그리고 이 집도 펜딩 11일 정도 마켓에 있었네요. 오픈하우스 한 번 한 것 같은데 4월 29일 4월 29일 났으면 이주에 오픈하우스 한 번 하고 10일 날 금요일 날 한 번밖에 안 했어요. 오픈하우스. 보통 오픈하우스 한 주 하고 뭐 조금 길어봐야 두 주 잘 시간 맞추면 두 번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맞추고 보통 다 요즘에는 계약이 되고 있어요. 근데 보통 이게 이렇게 되다가 여름 방학 때문에 좀 슬로해지긴 해요. 왜냐하면 미국도 여름 방학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고 또 여기 이민자 많잖아요. 이민자도 많고 또 캘리포니아 여기 실리콘밸리 산다 그러면 그래 엄마 부모부터 다 여기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아니면 다른 주에서 온 사람 많으니까 보통 방학 때면 아이들 데리고 뭐 조부모 뭐 보러 나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도 나가고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집을 보는 지금 집을 마켓에 내놓아서 클라이언트들이 오는 그 바이어들이 오는 그 빈도 수보다 여름 방학에는 확실히 작아요. 그러니까 좀 슬로우하긴 해요. 그래서 아마 지금 급하게 올랐으니까 아마 여름 방학 잠시 숨 고르게 하고 그다음 또 이자가 내려서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집의 동향을 좀 보시고 마켓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는구나. 정신없죠. 이렇게 막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켓의 동향을 최소한 1년 정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마켓이 움직이는가 이렇게 트렌드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 5월 주택 시장 지수라고 뭐 발표가 되었는데 45 정도 예상보다 뭐 대폭 하회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여기서 보면 뭐저 작년 연말에는 34 막 이랬었어요. 37 이러다가 쭉 올라갔다 50까지 넘었다가 이번에도 50 정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 내려간 거죠. 근데 이렇게 뭐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인덱스니까 여기 인덱스잖아요. 마켓 인덱스 그죠?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CPI 발표하고 CPI가 기대 시장에 부합했다고 오늘 마켓 엄청 올랐잖아요. 사상 최대, 예, 전부 사상 최대 나스닥, 뭐 S&P 다 갈아치웠죠. 예. 이게 보면 여기 3.4, 3.4 예측했는데 YOY로 CPI 뭐 이렇게 나왔다고. 그동안 얼마나 막 기대했을까요, 그죠? 시장은 막 목말라 있는 상태였겠죠. 막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. 1월, 2월, 3월 이렇게 3.1, 3.2, 3.5 하다가 지금 시장도 참 재밌죠. 3.5하다 3.4 됐다고 이렇게 오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움직였잖아요. 예, 시장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채권도 다 내려가고 그 이자가 다 내려갔어요. 오늘 좀 이따 이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뭐
S&P 지수도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다 올라가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죠. 근데 미국 제조업 경기는 이거는 거의 무시한 것 같아요. 시장에서 제조업 경기가 이 정도면 거의 맥스로 보면 이런 거는 코로나 때 이렇게 안 좋고 여기 서프라임 때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지금 계속 이런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참 지금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. 한번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 이런데 지금은 뭐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이 상태로 있는데 이게 미국이 뭐 제조업이 뭐 서비스나 이런 것만큼 큰 그 마켓 포션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조업 쪽은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. 그죠? 네. 그리고 달러 인덱스 드디어 꽤 많이 오늘 움직였어요. 제가 이 방향성을 보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와, 오늘 장대 음봉으로 주식을 따지면 완전히 팍 해가지고 내리 꽂았죠. 예, 여기서 떨어지나 했던데 오늘 팍 떨어졌어요. 그 물가 CPI 발표 나고. 그만큼 시장에서는 목말라 했던 거죠.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이자 내릴 거라고 이제 기대가 만빵 들어갔죠. 뭐 이러다가도 또 뭐 다시 CPI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CPI가 몇 번만 더 잘 나와주면 이거 완전히 그냥 아래로 갈 것 같아요. 예, 달러 인덱스 지수는 오늘 이자도 10년물 엄청 떨어졌어요. 드디어 여기 이 선을 이 선을 깨면 만약에 이게 전 고점에서 여기 지지선 될 것 같은데 여기 깨면 아마 이자는 당분간 좋아질 것 같아요. 이처럼 쭉 내려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. 근데 뭐 이렇게 내려와 봐야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내려가려면 최소한 3.7 정도는 깨고 내려가야지 이제 하락 추세로 우리가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그래도 이자 이 정도면 뭐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뭐 5% 간다고 그랬잖아요. 4.7 얼마 넘으니까 와 10년물이 5% 간다 했는데 어느덧 4.3으로 내려왔으니까 조금 있으면 3%대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시고요. 여러분들 몰기지 이자 중요하잖아요. 집 사실 때. 그러니까 융자를 받으실 때 이 트렌드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잠깐 보면 이런 뉴스가 났어요. Good news is bad news is the worst news. 그러니까 스탁 마켓에서 굿 뉴스가 배드 뉴스로 나오면 the worst news가 된다고 하는 건데 제가 좀 확대해서 보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. 이게 서브프라임 때 요때 있었잖아요. 요 밤색이 good news is bad. 그러니까 좋은 그 시장에서 좋은 소식,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오늘 같은 되면 CPI가 점점 내려가면 그런 건 좋은 뉴스잖아요. 그리고 뭐 미국이 뭐그 총 GDP 점점 좋아진다. 뭐 이런 거 좋은 뉴스가 배드로 해석이 돼가지고 주식이 떨어질 때가 요때하고 요때 코로나 때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사야죠. 이렇게 막 시장이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걸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니까. 근데 지금은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배드 뉴스도 굿 뉴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.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면 good news is good, bad news is good. 이 두 개는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도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이거는 요 기에 있다는 거죠. 요렇게 대세 상승장으로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다음 크래시 올 때까지 몇 년 남았잖아요. 그죠? 한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주택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집을 못 사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걱정이긴 해요. 예. 집도 적당히 좀 조정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 고점을 뚫고 다 저번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전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상태가 되면 집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렇게 나중에 또 조정받아서 요 근처 여기서 20% 조정받는 여기 가서 20% 20, 30% 조정받아도 이 가격은 이제 안 오는 거죠. 생견. 여기서 뭐 조정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조금 조정이 오면 만약에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더 조정받을 거야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20% 조정 20, 30% 조정받아 한 이 정도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영원히 이 가격은 못 보는 가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인베스트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인베스터 잘 하시기를 내가 기원 드립니다. 오늘은 잠깐 이거는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은 여러분들 다 한번 이런 경제 대공황 미국에 있었던 옛날에 29년도에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에 한 번씩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한번 어딘가에 접하셨을 건데 이게 원인이
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이랑 좀 비슷하긴 해요. 그래서 한번 살짝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제가 여기다 띄워놨거든요. 그러니까 원인이 첫 번째 이렇게 9가지 원인이 있다고 여기 위키나우에 지금 위키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. 그러니까 원인 그거 아니야 하고 원인을 모른다라고 또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뭐 학설이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뭐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뭐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. 그다음에 외부 세력 개입으로 터진 인재다.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거죠. 이거는 일부러 터뜨렸다.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. 아무도 지금 모르는데 그죠? 그래서 여기 원인이 제시하는 거 좀 그러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럼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9개가 뭐냐? 보시면 이게 첫 번째는 근본이제로 그때 1차 대전 끝나고 얘들도 막 전쟁 그 비용 많이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뭐 열강들이 서구 열강들이 근본이제로 다시 좀 돌아갔어요. 뭐 그거에 영향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지금 금값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들이 막 금 사 모으고 있고 중국, 러시아 막 이런 제3국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. 뭐 아직까지는 된 건 아닌데 이거는 좀 스킵 뭐 아직 안 됐다라고 관점을 넘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무역 보호무역 나오잖아요. 이거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. 그죠?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한판 하겠다라고 둘이 어르렁거리면서 지금 보호무역이 지금 거의 어, 뭐 그냥 그 무역 그 하는 데 있어가 관세 막 지금 미국에서 하고 관세 막 올리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있죠. 예, 그런 거에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대두가 되었어요.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오케이 지금이랑 비슷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하고 뭐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공산품 가격 상승한.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가격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. 사실 농민들은 뭐 프랑스에도 그 농민들 막 그 트랙트 몰고 와가지고 막 그 시위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완전히 그 저 유통망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사실은 농민들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코스트도 못 보고 있는 상태고 소비자한테 우리한테 올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 오고 좀 말이 안 되는 경우 많죠. 예,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나라에서 지금 중국에다 수출하지 마 이래갖고 중국은 지금 농산물을 저 멕시코나 브라질 통해서 수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쪽 그러니까 미국이 그쪽하고 여기 그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그 뭐 관세 없이 지금 움직이고 하니까 미국 지네들 농산물은 중국에 팔고 어, 미국 농산물 수입해다가 자기들 지금 그, 어, 자기들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산물로 먹거리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아마 보시면 뭐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것도 좀 비슷하죠 지금이랑. 그리고 공산품 가격 많이 지금 물가 때문에 올라갔잖아요, 그죠? 그 앞으로 지금 아직도 그 CPI 3.4 나온 거 보면 지속적으로 공산품 가격은 다 어느 정도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이것도 지금 보시면 지금이랑 비슷하죠. 이거는 그때 독일에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보면 뭐 아르헨티나, 베네수엘라, 터키 막 이런 데서 막 50% 이상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게 200 거의 300 가까이 289%인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정도 올랐더라고요. 이것도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이거 그 AI 나오면서 지금 많이 변화가 있죠. 사실은 AI 나오기 전에부터 한 10년 제가 그 은행 금융권에서 작년까지 일했거든요. 한 15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일할 때 처음에 서프라임 그때쯤 일을 할 때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막 진짜 프린트 해가지고 한 미국이 큰 미국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서밋하고 막 그 파일을 그 제출하고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. 그렇게도 계속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십몇 년 만에 제가 그때 처음 할 때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제가 융자 했었는데 그 부동산 그 몰기지 그 대출 업무를 제가 맡아서 일을 했거든요. 그때는 한 15년 전에는 한 3, 4명을 하루에 상담받고 서류 받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눈썹 휘날리게 일을 해서 한 3, 4명, 많으면 5명, 한 3, 4명이 보통 하루에 쳐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일 분량이었어요. 그분들 뭐 브이오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그거를 그 정도, 하루에 그 정도 분량이면, 더 이상 일을 쳐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.
근데 지금은 시스템이 확 좋아져가지고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뭐 각 은행들 레이오프도 많이 시키고 사람 많이 줄였거든요. 그러면서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지네들 줄인 거죠. 일은 들어와도 더 많이 쳐내서 어느 정도는 거의 뭐 5배에서 10배 정도로 일을 쳐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됐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 3, 4명 정도 상담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를 한 10명에서 한 뭐 많게는 20명까지 해도 뭐 일을 해낼 수 있는. 그러니까 시스템이 엄청 발전한 거죠. 뭐 물론 그 시스템 중에 일부는 그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게끔 많이 넘겼어요. 제출할 때 막 그 업로딩하고 요즘에는 그 시스템이 그 PDF 파일을 다 읽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막 한 10명에서 20명까지 쳐낼 수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지금 산업에 은행은 지금 이자가 올랐는데 옛날에 그 서프라임 이전 이자만큼 지금 올랐잖아요. 그런데 사람은 다 줄여놨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은 좀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 줄여놨고 지금 그들 프로핏이 이제 옛날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지겠죠. 이렇게 그 구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대변혁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. 대량 생산하면서 막 그 자동차 막 대량 생산하고 이럴 때, 그죠?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이게 6번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. 그때는 국제통화기금 그 IMF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썰어져 가는 나라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. 근데 지금도 뭐 국가 신용도 평가하잖아요. 그래서 뭐 돈 떼먹을 것 같으면 IMF가 빌려주나요?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이거는 7번은 주식시장 붕괴,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소비가 점점 줄고 더 악화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점점 더 악화가 커지는 상태를 나타낸 거니까 이제 전조 증상은 좀 보기는 좀 어려워요. 제가 봤을 때 7번은. 그리고 통화 가설. 예,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이게 보는 통화 대비 그 통화 성수가 좀 중요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잘 리서치 해봤는데 그 보는 통화는 18% 늘었음에도 통화 성수는 38% 감소하였다. 근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도 이렇게 달러 이게 보는 통화 이런 거가 여기 보시면 M2 그다음에 뭐 통화 다 늘어나는데 여기 이 다 줄죠. 한국도 줄고 유로존도 다 줄고 이게 통화 승수가 그 돈을 발행을 하면 그 승수도 사실 늘어나야 되거든요. 그 돈을 예를 들면 1불당 빌려줄 수 있는 은행에서 뭐 1불이라고 잡긴 좋을까 뭐 100불이 입금됐다. 그러면 지네들 리저브로 한 10%, 10달러 남겨놓고 나머지는 빌려주잖아요. 그죠?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승수, 쉽게 말하면 그런 승수인데 뻥튀기 되는 변수죠. 그러니까 지네들 돈 아닌 걸로 그 나머지 90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90은 또 다른 데 가서 입금이 되고 쓰이고 또 대출 받을 이게 점점 커지는 건데 보는 동화가 늘면 그런 게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꺼렸고 그다음에 민간인들도 은행 안 믿고 다른 데서 한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또 이것도 비슷해요. 그리고 이것도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나타난 거죠. 투자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 가속화되는 거니까. 근데 예, 여기 보면 디플레이션 나오잖아요, 그죠? 그 대공황인 디플레이션이 횡행인데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들어갔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하여튼 대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인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대공황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이게 온단 말이야? 막 이러면 집을 사기가 조금 그렇죠. 예. 근데 설마 대공황이 일어나겠어? 하고 또 그리고 자기 보금자리고 하니까 그 무리해서 집 사지 않는 이상은 자기 그거에 맞게 뭐 보금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막 그 이렇게 경제 집이 잘 팔리고 또 뭐 그 이렇게 지표들 CPI 나오는 데도 주식 다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지만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좋다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또 투자에 임해서는 또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거를 쉐어해드린 거 항상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면 또 아닌 면을 고민하셔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잠시 쉐어해드렸습니다. 하여튼
열심히 부동산 공부하시고 경제 공부도 가끔씩 하시면서 보금자리 잘 마련하시고 이렇게 자산 잘 불리시고 부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